사와 줄거리. 맹인 점쟁이 송판수 덕에 무신의 난때 서경으로 피해 목숨을 건진 조이총이 난을 일으키고 북쪽 경계의 여러 성들이 호응하지만 연주성 현덕수 부자만은 이에 저항한다. 호시탐탐 이의방을 제거할 계획을 지니고 있던 정중부의 아들 정규는 스님들을 이용해 이의방 암살에 성공하고 오랜 시간 전국을 뒤흔들던 조이총의 난도 종식된다. 그리하여 마침내 정시일가는 정권을 거머쥐게 된다. 미꾸라지의 용트림. 비록 진압되었다고는 하지만 조이총의 난이 끼친 영향은 상당한 것이었다. 이 난리는 새해나 계속되어 지방의 크고 작은 분란을 조장하고 있었다. 그러한 분란 중에 어찌 보면 대수롭지도 않은 난리가 하나 있었다. 이것은 문신도 아니고 무신이 봉기한 것도 아니었다. 주모자들은 사회의 최하층민인 농민들이었다.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이후 조정은 조정대로 문제점을 안고 있었지만 중앙이 통제가 안 되는 바람에 지방행정은 완전히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지방의 수령이며 방백들은 중앙의 감시가 소홀해진 틈을 타서 마음껏 입속을 챙겼다. 이로 인해 죽어나는 것은 백성뿐이었다. 견디다 못해 고향을 떠나가는 유랑민들이 늘어났다. 이들은 무리를 지어 다니면서 산중에서 행인을 급습하여 물건을 빼앗거나 부녀자들을 음행하고 살인을 밥 먹듯이 했다. 밤이면 민가에까지 내려와 약탈을 하는 등 그 폐해가 적지 않았다. 이러한 유랑민 중에 충청도 공주 땅 명악소라는 곳에 망이와 망소이라는 자가 있었다. 이들은 농사를 짓고 사는 무지랭이로 보였지만 남다른 담력이 있었다. 어느 날 망이가 유랑민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 우리는 지금 거지처럼 천하를 떠돌며 살고 있다. 남의 집 문전을 기웃거리거나 훔쳐먹기가 일수다. 이것은 도적놈들이 하는 짓이다. 지금부터 우리는 군대를 만들자. 군복 대신 헌옷가지를 걸치면 되는 게고 창칼 대신 몽둥이를 들면 된다. 지금 조이총이라는 자가 서경에서 난리굿을 피우니 우리가 군대를 조직해도 이쪽으로 보낼 군대는 없을 것이다. 이 틈을 타서 우리가 한바탕 놀아보자는 것이네. 사람들의 귀가 솔깃해지는 것을 감지하며 망이는 그럴듯한 논리를 폈다. 우리가 세를 규합하여 만만찮은 군대를 갖게 된다면 분명히 조정에서는 우리를 해산시키기 위해 많은 재물을 내려보낼 것이다. 그때 우리는 그것들을 받아서 고향으로 돌아가 농사를 지으면 될 일이다. 말할 수 없이 허황된 논리였으나 듣고 보니 그럴듯했다. 유랑민들은 박수를 치며 떠들었다. 좋소. 그렇다면 당신이 우리의 두목이 되어 이끌어 주시오. 그렇다면 우리가 따르겠소. 망이 역시 흔쾌히 수락했다. 좋소. 좋아. 어차피 이렇게 된 이상 한번 해보리이다. 일행들이 손뼉을 치며 요란을 떨자 망이는 다시 말했다. 여러분, 여기에 모인 우리의 숫자는 200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 어지간한 주나 현에서는 우리를 어쩌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일단 군대의 이름을 짓고 출정식을 가집시다. 여기저기서 옳소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한 늙은 유랑민이 군대 이름에 대해 말했다. 우리가 주로 산으로 다니니 군대 이름은 산행군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다음 노인은 망이를 빤히 바라보며 덧붙였다. 우리가 산행군이니 당신은 산행병마사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 망소이를 가리켰다. 저분은 당연히 병마부사가 되는 거고요. 망이는 흡족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맞는 말이야. 동북으로 다니면 동북면 병마사, 서북쪽으로 다니면 서북면 병마사, 나는 산속으로 다니니 산행병마사. 하하하하. 참으로 멋들어진 이름이다. 200여 명의 유랑민들은 무장을 하기 시작했다. 각기 손에 몽둥이며 낫, 쇠고랑을 들고 공주거리로 뛰어나갔다. 선두에 서서 망이가 외쳤다. 공주 사람은 들으시오. 우리는 유랑민으로 배가 고파왔소. 우리를 거역하면 죽일 것이며
우리를 환대하면 배고픔만 채우고 물러가리이다. 뜻밖에도 공주 사람들은 이들을 열렬히 환영했다. 이들은 그날로 공주를 무혈 점령한 것이다. 이것이 명종 6년 정월에 일어난 사건인데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간단하게 공주가 그들 손에 들어가자 갑자기 수요가 1천여 명으로 불어났다. 당시 조종의 모든 병력은 조이총의 반란을 진압하고자 서북으로 향하고 있었으므로 도성을 수비하는 경군만으로는 이들을 진압할 수 없었다. 저들은 본시 성정이 착한 농부들이었습니다. 그러하오니 선유사를 보내 저들의 마음을 되돌리는 것이 상책인가 하옵니다. 조정에서는 문국겸의 의견을 좇아 최원부와 박강수를 내려보냈다. 이들은 공주에서 망이와 망소를 만나 설득했다. 너희들이 생업에 종사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줄은 안다. 그러나 이렇듯 무리를 지어 나라 안을 어지럽히는 것은 결코 중죄를 피할 길이 없다. 빨리 해산하는 것만이 너희들이 살 길이다. 망이가 물었다. 해산하는 것이야 어려울 것 없습니다. 또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고향으로 돌아가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고향으로 돌아가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곳에서 품을 팔고 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면 이렇게 거지꼴로 떠돌아다니겠습니까? 맞소, 맞소. 주위에서 듣고 있던 일행들이 동조하는 목소리를 길게 뽑아냈다. 그들이 웅성거리자 망이는 선유사들을 오히려 회유했다. 이 사람들은 한마디로 불황무식합니다. 배가 고프면 흰쌀밥과 고기 반찬을 생각할 뿐 다른 것을 미처 염두에 두지 못합니다. 더 이상 이곳에서 머뭇거리다 봉변을 당하지 마시고 어서 개경으로 돌아가십시오. 유랑민들을 선유하기 위해 온 두 선유사는 유랑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모르고 있었다. 그들은 어떻게든 자기들의 새치여를 놀려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말을 앵무새처럼 주절거렸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고향이 없었다. 선유사들은 그것을 몰랐다. 그런데도 도성으로 올라가서는 명종 임금에게 이런 의견을 내놓았다. 그자들은 아무리 좋은 말로 선유했으나 콧방귀만 낄 뿐이었습니다. 방법은 정병을 내려보내 그들을 쓸어버리는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서경의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 병력이 그쪽으로 쏠려 있으니 유랑민들을 진압하려고 이동시킬 수도 없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지원병 모집이었다. 이렇게 모집한 군대를 가지고 대장군 정황제와 장군 장박인이 통솔하여 남적을 치러 갔는데 대패하고 돌아온 것이다. 그 이유는 이런 것이었다. 저들 유랑민들이 태어난 곳이므로 그들은 지리적인 여러 여건에 밝아 직접 강군과 싸우려 들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다니며 지세를 이용하여 호련히 나타나 습격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도저히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정신만 뽑아놓고 참패를 당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조이총의 난이 막을 내렸다. 명종 임금이 윤인첨을 급히 돌아오게 한 것은 남쪽의 유망민들을 소탕하기 위해서였다. 그렇긴 해도 일단 돌아와 전열을 재정비하고 보니 어느덧 9월 초순이 되었다. 충청도 예산에서 국보가 올라왔다. 충청도 예산이 유망민들에 의해 점령되고 이곳의 간무가 적당들에게 피살되었습니다. 이들은 이곳에서 한바탕 분탕질을 하고 다음 목적지인 충주로 갈 계획이라는 것도 밝히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듯 남쪽이 소란스러워졌을 때 뜻밖의 해괴한 생각을 품은 무리가 나타났다. 그들은 양원서의 령으로 있는 노약순과 주사 한수도라는 자였다. 양원서는 궁 안팎에 술을 공급하는 관서이기 때문에 주거에는 술이 그득했다. 이들은 틈만 나면 들어가 술을 퍼마시며 불만을 토해내며 밀담을 나누었다. 도대체 이놈의 세상이 어찌 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신하가 임금을 죽이는가 하면 아예 임금은 저리 가라 하고 군신 위에 군림하고 있으니 장차 나라꼴이 어찌 될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수도는 얼근이 오른 술기운 탓인지 침을 튀겨가며 열변을 토해냈다.
기다렸다는 듯이 양원서령 노약순이 맞장구를 쳐주었다. 그놈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가 한심해서 견딜 수가 없구만. 장차 어찌 살아야 좋을지를 모르겠단 말이야. 아무리 무도한 임금이라지만 그래도 이 나라의 제왕이 아닌가. 그런데 신하가 임금을 죽이고 버젓이 재상행세를 하고 있으니 이게 말이 되는가 말이야. 이래가지고서야 나라 꼴이 어찌 되겠는가. 이렇게 세상에 대해 푸념을 터뜨리고 있을 때 남도에서 유망민들이 봉기했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그들은 엉뚱한 생각을 갖게 되었다. 우리가 기다리던 때가 지금인가 봅니다. 노약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더욱 목소리를 낮추었다. 지금 그들이 충청도 일대에서 오락가락하는 모양인데 그자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이면 어떻겠습니까? 불러들여? 어떻게? 소문에 듣자 하니 그들은 수천 명이나 된다 합니다. 이때를 맞춰 양원서에 보관된 강정주에 독약을 넣어 무신들에게 보낸다면 안팎으로 승산 있는 묘책이 될 겁니다. 그건 묘한 일세. 노약수는 무릎을 쳤다. 좋아. 아주 좋은 생각이네. 그게 좋은 생각이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네. 무엇이 문제입니까? 무지몽매한 폭도들을 개경으로 불러들이자면 그럴듯한 구실이 있어야 하네. 설령 구실이 있다 해도 우리들의 벼슬이 보잘것없는데 우리 말을 듣겠는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노약순이 눈으로 물었다. 조정에서 이름께나 있는 문신들의 이름으로 불러들이는 겁니다. 문신들이 무도한 무신놈들을 거꾸로 쓰러뜨리려는데 힘을 보태라고요. 그 일이 성공하면 그것들의 소원을 들어준다는 미끼를 던져줍니다. 어떻습니까? 묘한 일세. 즉시 머리를 맞대고 글을 썼다. 졸렬한 문장이지만 갈고 닦은 문장을 총동원하여 서찰을 완성하고 평장사 이공승을 비롯하여 상소 우승 함유일, 내시 독고효를 발신자로 적어 넣었다. 물론 이들이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것은 아니었다. 순간적으로 이들의 이름이 떠올랐기 때문이었다. 편지는 노약순이 데리고 있는 종을 시켜 내려보냈다. 뭐? 내게 편지가 왔다고. 망인은 노약순의 종이 내민 편지를 만지작거리며 주위를 돌아보았다. 자칭 산행병마사였지만 그란 줄 배운 것이 없는 까막눈이다. 이때 망이의 참목격인 시골 훈장을 했다는 늙으수레한 사내가 나섰다. 모처럼 자신의 능력을 보일 기회가 왔다고 우쭐했다. 그가 소리내어 읽자 망이가 소리쳤다. 얼씨구, 평장사인가 하는 그자가 나보고 역적질을 하자는 것이야. 그렇지 않은가, 노인장? 그렇습니다. 개경에 올라와 한바탕 뒤엎으라는데요. 미친놈. 우리가 비록 이곳에서 난리굿을 피우지만 이건 역적질은 아니야. 사는 것이 너무 퍽퍽해서 먹고 살자고 하는 짓 아닌가. 먹을 것이 없어 마지못해 하는 짓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보시오 노인장.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편지를 가지고 온 놈을 잡아 강가에 보내야겠지요. 망인은 편지를 가지고 온 종놈을 묶어 충주 땅의 안무별감에게 보냈다. 그런데 참으로 기이한 일은 충주의 안무별감 노약중은 이번 일을 꾸민 노약순의 형이었다. 그는 편지를 읽어보고 대경실색했다. 이건 역적 모의가 아닌가. 그 종을 형틀에 메고 족쳤으면 자신의 동생이 꾸민 일임을 금방 알았을 터인데 그는 종놈을 묶어 편지와 함께 개경으로 올려보냈다. 편지는 명종임금을 비롯해 정중부 등의 대소신료가 읽었다. 그들은 펄쩍 뛰었다. 편지에 거론된 이공승을 비롯해 상소우승 함유일과 내시 독고효가 그날 밤으로 잡혀와 구금되었다. 종놈을 형틀에 메고 또 다른 연루자가 있는지 닥달했다. 너에게 밀서를 준 놈이 이공승이냐? 아니옵니다. 허면 함유일이냐? 아니옵니다. 그도 아니라면 내시 독고효겠구만. 그 사람도 아닙니다. 모두 아니라면 도대체 누가 준 것이냐? 소인은 양원서령 노약순 나으리댁의 종놈입니다. 나으리께서 소인에게 이 편지를 주어 충주 땅으로 내려가서 망이라는 자를 만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죄인을 신문하던 승선 문장필은 마치 도깨비에 홀린 기분이었다.
노약순을 잡아들여 신문한 결과 이 일은 노약순과 주사 한수도가 꾸민 일임이 밝혀졌다. 이공승 등은 저승의 아래층까지 올라갔다가 겨우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신문이 시작되었다. 너희들은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 어차피 죽음을 각오해선지 노약순은 태연하게 대꾸했다. 임금을 죽인 자들은 요로에 앉아 온갖 호사를 누리고 있어. 나는 나라의 백성으로서 또 임금을 섬기는 신하로서 어찌 분개치 않을 수 있소.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는 마음은 굴뚝 같으나 우리에겐 힘이 없으니 부득이 재상들의 이름을 도용한 것뿐이오. 그런 일이라면 너희 이름으로 해야지 어찌 애매한 대간들의 이름을 썼느냐.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미간 말직이오. 누가 우리의 편지를 받고 움직인단 말이오. 적어도 평장사 대감 정도는 되어야 사람들이 따르든지 말든지 할 게 아니오. 명종 임금은 이런 소식을 내시로부터 전해 듣고 어떻게든 그들의 죄를 사해 주려 했다. 적어도 임금은 노약순의 행동을 의기로운 것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중방에 모인 무신들은 그들을 흑산도로 유배시켜버렸다. 충주의 안무별감 노약중은 죄인의 형이라 하여 벼슬길에서 쫓겨났다. 유망민들의 세가 하루 다르게 늘어나니 더는 두고 볼 수 없소이다. 이참에 토벌하는 것이 좋겠소이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토벌하기 위하여 대장군 정세유와 이부 등으로 하여금 8,000명을 이끌고 내려가게 했다. 구름같이 밀려오는 토벌대의 소식에 망인은 항복했다. 조정에서는 이들을 처벌하지 않았다. 그들이 소요를 일으키기는 했으나 힘없는 농민이거나 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굶어 죽을 수가 없어 마지못해 한 일이었다고 판단되자 조정에서는 항복한 무리들에게 당분간 먹고 살 수 있는 곡식을 주고 방면시켰다. 그런데 망인은 다음 달인 2월에 또다시 난을 일으켰다. 충청도 서산에 위치한 가야사라는 절을 습격하여 곡식과 재물을 털고 같은 달 19의 날엔 단양과 진주 등지에 나타나 노략질을 일삼았다. 망이 등이 처음에 난을 일으켰을 때 조정에서는 그들을 위무한다는 의미로 그들의 출신지인 공주를 현으로 승격시켰다. 그런데 다시 반란을 일으키고 활동 범위를 넓히자 충순현으로 높였던 것을 다시 예전대로 낮추고 토벌대를 보내 망이의 부모와 처자를 잡아들였다. 뭐야? 식구들이 잡혀갔어. 망이는 직산 땅으로 가는 길에 소식을 듣고 이왕지사 이렇게 된 김에 한판 붙어보자고 별렀다. 이제부터는 종존의 재물과 식량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약탈과 방화까지를 저지른 것이다. 그리고 직산 땅에 홍경원이라는 절을 습격하여 잔인한 방법으로 스님을 살해했다. 산행 병마사님 모두 죽이고 주지만 남겨뒀습니다. 잘했어. 그놈을 끌고 와라. 끌려온 주지승에게 망이가 말했다. 이 늙은 중놈아, 내가 하는 일이 뭐냐. 고작 목탁이나 두드리고 연불하는 게 아니냐. 내 놈들은 절에 앉아 있으면서 수백 결의 토지를 갖고 농민들에게 힘든 일을 시켜 배를 불리며 뒷구멍으로는 온갖 못된 짓을 저지르고 있지 않느냐. 내 고향 공주에도 절이 있는데 그곳 중놈들은 불공을 들이러 오는 부녀자를 농간하기 일쑤였다. 그래, 이 늙은 중놈아, 너는 얼마나 건드렸느냐. 늙은 주지승은 대꾸할 말을 잃고 나직이 중얼거렸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망이는 곧 주지승 앞에 종이와 붓과 벼루를 내놓았다. 여기에 써라. 무엇을 씁니까? 이 글은 나라님에게 보내는 것이니 문장은 내 놈이 만들어라. 요지는 이렇다. 나라를 다스리는 당신은 공주를 현으로 올리더니 다시 깎아내리고 또 우리 부모와 처자를 잡아 가두었다. 나는 본래 무식하여 정치에 대해서는 모르지만 멀쩡한 두 귀가 있어 듣기는 한다. 나라님 당신은 무신들이 무서워 그것들이 하는 대로 가만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해도 끽소리 못하고 따르고 있다. 당신이 그렇듯 줏대 없이 행동하니 고달픈 것은 우리들이다. 이제는 이판사판이다.
죽는 한이 있어도 항복은 하지 않겠다. 분명 개경으로 올라가 당신들을 죽일 것이다. 늙은 주지승은 망이가 부르는 대로 그것을 문장화시켰다. 다 썼느냐? 썼소이다. 그럼 읽어라. 주지승은 한문으로 쓴 문장을 읽었다. 망이는 글을 모르기 때문에 내용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다. 그러나 낭낭하게 주지승이 읽어내려가자 고개를 끄덕였다. 잘 썼다. 그러고는 주지승에게 다시 말했다. 너는 이것을 가지고 개경으로 가거라. 거기 가서 나라님에게 전해라. 주지승이 떠나자 망이는 곧 북쪽인 충청도 아산을 치고 다시 청주 땅으로 들어갔다. 청주 땅에서는 청주 목사의 지휘 아래 부병들이 강력하게 저항했다. 조정에서는 선지사용 별감을 파견하여 총공격을 감행했다. 이렇게 되자 망이의 유망민은 안팎으로 적을 맞게 되어 결국 항복하고 말았다. 조정에서는 망이 등 10여 명의 주동급 인물들만 처단하고 반란에 가담했던 농민들은 모두 고향으로 돌려보냈다. 이의방이 종참에 의해 살해된 후 궁한 사정은 크게 바뀌었다. 배가 남산만큼 부풀어 오른 태자비는 부친이 살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뒤로 낮아빠지는 등 난리가 일어났다. 어이가 달려와 진맥을 한 후 별탈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야 양이마마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해가 바뀌어 다음 해인 명종 5년 2월 태자비는 별다른 상고 없이 순산했다. 계집애였다. 참으로 다행이다. 사내를 낳았으면 얼마나 소란스러웠을꼬. 내심 마음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렸다. 이의방은 살해된 뒤에 적신이란 낙연이 찍혔다. 이렇다 보니 정중부 일파들은 시와 때를 가리지 않고 태자비의 폐출을 요구해왔다. 몸이라도 푼 다음에 얘기를 합시다. 이렇게 날짜를 벌었지만 이젠 딸을 순산한 이상 더는 미룰 수가 없었다. 태어난 아이는 유모를 정하여 키우게 했고 태자비는 별궁에 격리되었다가 한 달이 지난 3월에 폐출하라는 명이 떨어졌다. 그렇다고 몰락한 사가로 간 것은 아니었고 별궁에 유폐된 채 궁녀 하나를 보내 시종들게 했다. 무신들은 새 태자비의 간택을 주청했다. 그리하여 그해 9월 25세에 국혼이 거행되었다. 물론 이 무렵은 조이총의 난리와 남도에서 망이의 소란이 그치지 않을 무렵이라 비교적 간소하게 치루었다. 새로운 태자비는 종실인 신한백 왕감의 따님이었다. 태자비로 간택되자 그녀에겐 류씨라는 성이 내려졌다. 새 태자비 류씨는 국혼을 치를 당시 20세로 태자보다는 4살 아래였다. 국혼을 치르기 전에도 왕래가 있었으므로 남다른 정분이 있었다. 조이총과 남쪽의 유망민인 망이의 난이 해결된 후 조종은 문화시중 정중부와 그의 아들 좌승선 정균 그리고 정중부의 사위 송유인의 손아귀에 들어갔다. 권력은 사람을 퇴색시킨다고 했다. 영락없이 맞는 말이다. 특히 송유인 같은 용렬한 인간에게는 더없이 맞아 들어가는 얘기였다. 명종 8년 7월의 일이다. 임금은 태학박사 노보열을 울주방어부사로 임명하고 중소문화성에 고신하게 했다. 나는 서명하지 않겠소. 송유인은 고신을 거부했다. 생각해 보시오. 외관은 문신과 무관을 교체하기로 되어 있어요. 장이 문관이면 부관은 무신으로 하는 것이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울주판관은 같은 무신들이 아니오. 그런데 어떻게 임명장에 서명을 하라는 것이오. 문서가 돌아오자 명종 임금은 다시 입으로 내려보냈다. 지금 송참정 얘기는 작년의 명주부사와 관성현령의 경우를 몰라 하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은 둘 다 문관들이었지만 송참정은 말없이 임명장에 서명했습니다. 신들은 예전의 경우를 예로 들어 가능하리라 생각했기에 그리 처리한 것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었다. 그래서 다시 고신을 내려보냈는데 송유인은 자신이 제고하여 처리하겠다는 말을 남기고 물러났다. 이날 중방에 무신들이 모이자
송유인은 결론을 내렸다. 내가 생각해보니 노보열을 부사로 임명할 수는 없는 일이라 보. 앞서 임명된 명주부사와 관성현령의 경우는 사무착오로 생긴 것이니 파직해야 마땅합니다. 채통을 잃은 제왕의 권위 탓인지 많은 사람들은 송유인의 전행을 미워했다. 그러나 따지자면 이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해 6월에 생긴 일이다. 정중부의 종복 중에 판구란 놈이 있었다. 어느 날 이놈이 자줏빛이 나는 자삼을 입고 거들먹대며 길을 걸어갔다. 때마침 그곳을 지나던 어사대의 중승 송조란 사람이 눈여겨보고 있었다. 저기 거들먹거리는 놈은 누구냐? 수행하던 대리가 답했다. 자줏빛 나삼을 입었으니 지체 있는 관원 같습니다만 얼굴 생김이 청꽃으로 보이는데요. 어찌할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그렇게 해라. 청꽃이라면 어찌할까요? 법을 금했으니 불문곡지 옷을 벗겨라. 예. 관리는 판구 앞으로 걸어갔다. 여봐라. 판구가 빳빳하게 고개를 들었다. 뭐야? 내가 속한 관아에 소속을 대라. 관아? 무슨 관아? 그럼 내 신분이 뭐냐? 그건 알아 뭐해? 어서 말하라는데 뭘 꾸물거리나? 그럼 말하지. 나는 문화시중이신 정중부 대감댁 사람이다. 허면 종이 아니냐? 종이면 어떻다는 거냐? 내 놈이 정중부 대감의 종이라 해도 법을 어기라는 법은 없다. 도대체 내 놈은 누구 허락을 받고 이런 옷을 입었느냐? 어서 옷을 벗지 못할까? 판구가 소리를 질렀다. 이런 제기랄. 내가 누구 허락을 받고 옷을 입어. 내가 입고 싶으면 입는 거지. 내가 이 옷을 입었어도 대감마님은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어. 아, 믿기지 않으면 직접 물어보시구려. 판구는 콧방귀를 날리며 관원의 얼굴을 후려쳤다. 그리고는 잽싸게 도망치기 시작했다. 저놈 잡아라. 관원은 즉시 뒤쫓았다. 걸음이 빠른 판구를 잡는 게 여의치 않자 그는 도둑놈 잡으라고 소리쳤다. 길 가던 행인들 덕분으로 판구를 잡은 관원은 어사대 관하로 끌고 왔다. 취재는 다음 날 이뤄졌다. 어사대 중승 송조와 어사대 시어사 진광인이 신문을 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정중부의 종복이라는 점이 마음에 꺼림칙했으나 역시 어사대 관원다운 기계로 다스렸다. 내가 비록 곤문세가의 종복이라 해도 법을 어긴 것은 엄연히 잘못한 일이다. 어서 볼기를 쳐라. 송조는 형리들에게 명했다. 볼기의 난장이 떨어질 때마다 판구는 금방 죽는다고 소리를 질렀다. 이 소식은 즉시 관북댁으로 전해졌다. 72세의 노 권력자는 불같이 노했다. 이런 놈들을 보았나. 정중부는 두 발로 마룻장을 굴렀다. 판구란 놈이 법을 어겼다 해도 내 집 종복인 줄을 알았으면 훈계 방면할 것이지 난장을 쳐. 이런 놈들이 있나. 내 이놈들을 살려두지 않으리라. 그는 즉시 집사를 불렀다. 송 집사는 지금 곧 충용이나 천우이 어느 곳이든지 달려가 나의 명이라고 하고 갑병 100명만 데려오너라. 갑병들이 즉시 달려왔다. 정중부는 손수 마리에 올라 갑병을 이끌었다. 너희들은 나를 따르라. 그때 소식을 들은 정균이 달려왔다. 그는 말머리를 막으며 말고삐를 잡았다. 아버님, 고정하십시오. 어서 말머리를 돌리고 갑병들은 군하로 돌려보내십시오. 어찌 나서느냐. 어사대의 송조 등은 법에 의해 정당하게 집행했습니다. 그 소행이 아버님의 화를 일으켰다 해도 법에 따라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하십시오. 정균의 입장으로서는 부친의 칼부림으로 인심을 잃을까 걱정이었다. 장차 이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했다. 정중부는 아들의 청을 받아들여 관복으로 갈아입고 대궐로 들어갔다. 정중부는 송조와 진광인이 재상을 욕보였다는 이유로 그 죄를 강경하게 주청하여 송조는 벼슬을 빼앗고 진광인은 공부원해랑으로 자천시켜버렸다.
곤도. 인종임금의 왕비이며 의종과 명종의 생모인 공예태우 임씨는 아직까지 살아있었다. 이 임태우의 두 아들이 보위에 올랐지만 그렇게 명예로운 것만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만년의 삶이 여유롭지 않았다는 뜻이다. 의종임금이 태자로 있을 때는 방종한 성격이나 행위 때문에 태자를 바꿔야 한다는 말을 하여 서먹한 관계를 유지했었다. 그래서 광동리에 위치한 별장에서 쓸쓸하게 지내왔었다. 정중부의 난이 일어나고 의종이 왕위에서 쫓겨나 이의민에게 죽임을 당하자 공예태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슬픔에 목 놓아 울었다. 아들과의 사이가 서먹한 것은 사실이지만 부모 자식 간이다. 자식을 사랑하는 모종이 어찌 없었겠는가. 셋째 아들 명종이 보위에 올랐을 때에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은 여전했다. 아들이 보위에 올랐으니 당연히 기뻐해야 할 일이지만 한시도 불안감을 떨쳐버리지 못한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러기에 아드님인 명종임금을 만날 기회가 생길 때마다 노파심이 실린 청을 간곡하게 드렸다. 주상, 저들의 눈밖에 나는 일을 해선 안 됩니다. 저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세도의 눈이 멀어 함부로 곤도를 휘두릅니다. 공예태우의 근심이 어찌 명종에게만 있었겠는가. 태자비로 이방의 여식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엔 식음을 전폐하고 온종일 눈물만을 흘렸었다. 아, 이 일을 어찌하리. 내 죽어 어찌 열송조를 만날 수 있을까. 정말 하늘도 무심하구나. 이렇게 단식하며 눈물을 뿌렸다. 그러던 명종 8년 광동리 별궁에 불이 났다. 평범한 실화였다. 화재라는 것이 그렇게 크지도 않았으나 명종 임금은 불길하게 여겨 모후의 거처를 수창궁으로 옮겼다. 그런데 수창궁으로 옮겨온 다음 날부터 공예태우는 슬슬 몸이 아파왔다. 어이가 달려와 진맥했다. 태우마마께서는 연로하심으로 노안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전하, 특별한 병증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안심하시옵소서. 노안이라 해도 광동리에서는 무탈하게 지내셨습니다. 그런데 수창궁에 오신 이후 거동이 불편하신 것은 노안으로 보기엔 무리가 있는 게 아니오. 전하, 아르오키 황공하오나 태우마마께서 계신 곳은 수맥이 흐르는 곳으로 생각됩니다. 수맥의 영향으로 그런 것이니 거처하는 방향만 잡아준다면 특별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리하여 수창궁에 약간의 공사가 필요해졌다. 이후부터는 별다른 증세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공예태우는 시녀로부터 정균이 찾아왔다는 말을 들었다. 정승선이 어인 일인가? 내가 병을 얻었을 때 조종의 중신들은 다 다녀갔건만 그들 부자만은 콧배기도 안 내밀었는데 갑자기 무슨 일일까? 태우마마, 종복들에게 많은 예물을 들려왔습니다. 예물이라는 말에 가슴이 덜컹 흔들렸다. 그것은 정균이 궁주들을 마음에 두고 있다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었다. 명종임금에게는 연희궁주와 수안궁주가 있었는데 큰 궁주는 전년에 하가했기 때문에 수안궁주만 관연한 몸으로 수안궁에 머물고 있었다. 어느 때인가 명종임금이 문우차 왔던 길에 그런 얘기를 했었다. 어마마마, 빨리 작은 궁주를 하가시켜야겠습니다. 요즘에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오? 정중부의 아들 균이가 소자에게 수차 정원하자는 청을 해왔습니다. 차일피일 대답을 미뤘습니다만 이젠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이렇듯 망측할 때가 있나. 균은 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청혼을 해요. 허락만 해주면 부인을 그날로 쫓아내겠답니다. 저런. 듣고 보니 더욱 해괴합니다. 이보시오, 주상. 예. 이제 어미의 나이 70이 넘었습니다. 지금 죽는다 해서 무슨 미련이 있겠습니까만 주상과 평랑후의 장례를 생각하면 죽어도 눈을 감지 못할 것이요. 평량후란 태우의 5째 아들 민을 말한다. 그것을 잊고 지냈는데 정균의 예기치 않은 방문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은 것이다.
잠시 후 시녀들에게 안내되어 정균이 들어왔다. 그는 태우 앞에 이르러 날아갈 듯이 예를 올렸다. 태우마마, 그동안 옥체강령하셨는지요? 신정균 문우 인사를 드리옵니다. 어서 오세요, 정승선. 변변치가 않사오나 걷어주십시오. 정균은 물목이 적힌 쪽지를 앞에 내놓았다. 거기에는 비단 20필에 모시가 10필, 그리고 주가포가 각 3상자씩 적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작은 개도 있었다. 거기엔 송나라와 금나라에서 들어온 누리개를 비롯한 금은 장식품이 가득했다. 이보 정승선, 예, 마마. 이런 물건들을 어찌 가져오셨소? 태우마마, 신이 조종에 충성스러운 마음이 있음을 간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가져왔습니다. 태우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다른 생각이 꿈틀거렸다. 천하의 불안당으로 소문이 자자한 정균이 이렇듯 예물을 가져온 데엔 분명 꿍꿍이 속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게 뭘까? 태우는 걱정에 앞섰다. 혹시 수왕공주를 달라고 억지를 쓰는 것은 아닐까? 어색한 침묵이 정균을 깨뜨렸다. 태우마마, 말하시오, 정승선. 소신에게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다름 아니오라. 광덕리에 있는 별궁에 관해서입니다. 별궁이라니. 예, 마마께서 그 별궁을 사용하실 것인지요. 수왕공주를 달라고 억지를 쓰지 않을까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얘기의 방향이 다른 쪽이어서 일단 안도의 한숨부터 몰아쉬었다. 그 별궁에 관해서는 특별한 계획이 없어. 화재가 난 이후에 병사 몇 사람이 지키고 있는 것으로만 알고 있어. 헌데 어찌 묻는 게요. 마마께서 별궁을 쓰시지 않는다면 신에게 물려주시옵소서. 신이 후한값을 치르겠사옵니다. 그러니까 사겠다는 얘기요. 예. 무엇에 쓰려고? 신은 지금까지 아비와 함께 관북택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소신의 나이 40이 멀지 않습니다. 스스로 생각해도 지방간쯤은 있어도 무방하다 생각됩니다. 그래서 집을 한 채 구하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별궁을 손질하여 정승선이 옮겨오고 싶다는 말씀이요. 그렇습니다, 마마. 태우 입장에서는 혼담을 꺼내지 않는 것만도 다행이어서 허락했다. 물론 대가를 받고 별궁을 내준 것은 아니었다. 공사는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다. 불탄 곳을 드러내고 온갖 호사를 다하여 단장하는 소란스러움은 지척인 궁안까지 들려왔다. 어느 날 명종 임금이 수창궁으로 납실 때였다. 시종해온 점쟁이가 한마디 내놓았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소신이 수창궁과 별궁의 위치를 살펴보니 서로 꺼리는 방위에 있는 듯 싶습니다. 별궁의 손질을 계속하면 태우마마의 신상에 크게 해로움이 있을 것입니다. 부디 공역을 중지시키십시오. 공역 중지를 명하자 정균은 발을 굴렀다. 뭐가 어쩌고 저째. 점쟁이 놈이 제 죽을 날짜를 모른다는데 언감생심 태우마마의 병을 핑계로 공역을 중지해. 이놈이 날 모함하려는 수작이니 당장 요절을 낼 것이다. 별궁에 갔던 사람들은 혼비백산하여 돌아왔다. 정균이 한 말을 그대로 전했으나 명종 임금은 그저 한숨만 쉴 뿐이었다. 얼마 후 조정에는 변화가 있었다. 문화실랑으로 있던 정중부가 치사한 것이다. 보통 70세가 되면 물러났지만 정중부는 72세가 되어서야 치사한 것이다. 이것도 자신의 뜻은 아니었다. 시집간 딸이 몇 차례나 친정을 찾아와 푸념을 터뜨렸기 때문이다. 아버님이 윗자리에 오래 계시니 우리 그이가 올라가지 못한답니다. 이제 아버님도 연로하시니 벼슬길에서 물러나 우리 그이의 관작을 열어주세요. 정중부가 치사하자 송유인은 문화실랑 평장사가 되었다. 정이품이지만 서열로 보면 제1위의 자리에 오른 셈이다. 이러한 조종의 변화에 깊이 생각한 장수가 있었다. 소인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되고 말았어. 그는 용호의 장군 경대승이었다.
퇴거라는 길에 성박 교회길을 한가롭게 말을 타고 터벅터벅 가고 있었다. 낙조가 길게 드리워진 사냥. 어느새 땅거미가 내리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그러면 그럴수록 마음은 더욱 무거웠다. 조금 전 형부 원혜랑 조문식이 살해당한 것을 알고 있었다. 바른 말을 하는 쓸모있는 사람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있어. 참으로 통탄할 세상이다. 형부 원혜랑 조문식. 이 사람이 살해된 데엔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개경에서 20리쯤 되는 지점에 수정봉이라는 고개가 있다. 이 고개 아래엔 예빈성에서 소경벼슬에 있는 정국검의 집이 있다. 어느 날엔가 비번이어서 모처럼 쉬고 있는데 성장한 안악이 시녀들과 함께 고갯길을 내려오는 게 한눈에 들어왔다. 그때 갑자기 5-6명의 사내가 나타나 여인을 강제로 잡아 끄는 게 아닌가. 저런 변이 있나. 백주대낮에 저런 불안당들이 있나. 정국검은 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다. 집 안에는 그의 두 사위인 이유성과 채겸을 비롯해 건장한 종들이 있었다. 어서 서둘러라. 고갯마루에 불안당 놈들이 있다. 두 사위와 종들은 몽둥이와 도끼, 낫 등을 들고 뛰어갔다. 정국검 역시 혼자 있기가 무료하여 가능한 빠른 걸음으로 고갯마루를 향해 달려갔다. 그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에는 불안당 가운데 몇 춘 도망치고 3명만이 널브러져 있었다. 한쪽에는 젊은 부인이 흐트러진 모습으로 안절부절 못했다. 여인이 말했다. 이 은혜 무엇으로 갚아야 하는지요? 저는 사천대 소감 최진의 아내입니다. 친정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 같은 봉변을 당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함자는 어찌 되시는지요? 정국검이 따뜻하게 웃었다. 사천대의 채공이라면 나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수종봉 아래 사는 노부로 굳이 이름을 밝힐 만한 처지는 아닌 것 같소이다. 자, 더 늦기 전에 돌아가십시오. 최진의 부인은 몇 번이나 감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이윽고 정국검은 포박당한 채 무릎을 꿇린 사내들에게 다가갔다. 너희 행색을 보아하니 없는 집안 사람들은 아닌 것 같다. 그래, 어디 사는 누구냐? 그 중에 당돌해 보이는 사내가 대꾸했다. 어디 사는 누군 줄 알면 어쩌려고. 보아하니 노인은 지난 경인년과 계묘년의 난리 때 운 좋게 살아남은 모양인데 이제 그 운도 다 됐구먼 그래. 닥쳐라 이놈. 고작 부녀자들을 희롱한 주제에 어디서 주둥이를 놀리느냐. 어서 집안과 이름을 밝혀라. 곁에 선 정국검의 사이가 다그치는 데에도 젊은이는 여전히 아나무인이었다. 좋아. 이름을 밝힐 테니 놀라지나 마라. 서북면 병마사 대장군이신 이부가 나의 외숙이야.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 대해 말을 하면 사내가 밝히는 젊은이들은 한결같이 힘께나 쓰는 무신들의 자제들이었다. 정국검이 내심 놀란 것은 이부라는 이름자가 거론되면서였다. 이부는 무신 중에서도 악독하기로 정평이 있는 인물이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위인이었다. 한 달 전에 병마사로서 평안도 안주 땅에 나가 있던 이부는 조이총의 잔당이 서북 일대에 상당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 상당수가 다시 반란을 일으킬 조짐이 있다는 점을 보고받자 일거에 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그들은 식량으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부는 막뇨 장수들을 불러 개교를 내놓았다. 서적의 잔당들이 각 주연에 남아있는데 식량 부족으로 큰 곤란을 받고 있다 들었다. 이제 그들에게 식량을 나눠주려고 한다. 아니, 장군님. 도적들이 식량난을 받고 있다면 우리로서는 희소식이 아닙니까? 그런데 식량을 나눠주다니요. 이런 어리석은 위인 같으니 어찌 그것밖에 생각을 못하나. 괘씸한 놈들에게 내가 식량을 나눠줄 것으로 생각되나. 아, 그렇군요. 그자들이 식량을 얻으러 왔을 때 모조리 잡아들인다는. 잡아들이기는 뭘 잡아들여. 모두 죽이는 거지. 나라를 뒤흔든 반역도당이 아닌가.
그것들을 섬멸하는 것은 공분의 적을 토벌하는 것과 같아. 적의 잔당들을 남겨두자는 것은 아니야. 내 말 알아듣겠는가? 이분은 곧 서북의 여러 성에 숨어있는 잔당들에게 공문서를 띄웠다. 모년 모일 모시에 식량이 비축되어 있는 모성에서 식량을 받아가라. 나라를 반역하고 있는 소행으로 보면 괘씸하기 이를 데 없으나 너희 역시 이 나라 백성인 것만은 틀림없는 터. 너희 처자를 가엾게 여겨 내리는 것이니 안심하고 받아가라. 겉으로 드러난 공문서 안에는 비밀 문서가 담겨 있었다. 식량난으로 허덕이는 서적의 잔당들이 모여들 것이다. 그들이 성 안으로 들어오면 성문을 굳게 닫고 모조리 죽여라. 이는 굴령이니 어기는 자는 훗날 반드시 가련해 엄벌하리라. 이부의 계교는 들어맞았다. 이러한 천문에 의해 때려잡은 잔당들은 5성이나 되며 구주성에서 잡은 수요만도 300이었다. 그런가 하면 가주성에는 뜻 아닌 병개가 생겼다. 그곳에도 100여 명의 잔당들이 들어왔다. 자, 안으로 들어가 마음껏 식량을 가져가라. 서적의 잔당들은 개가천선할 것을 약속하고 안으로 들어갔다. 그때를 기다려 문을 닫았다. 속았다. 우리가 속았다. 서적의 잔당들은 문을 부수고 나가려 했으나 견고한 문이 열릴리 만무했다. 그들은 발을 굴렸다. 저들에게 잡혀 죽느니 우리 손으로 목숨을 끊자. 나라에서 하는 일은 늘 이런 것이니 창고에 불을 지르고 함께 죽자. 창고에 불이 났다. 서적의 잔당 100여 명과 비축미 10만 곡이 잿더미가 되었다. 이분은 이런 위인이었다. 큰 사위 이유성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했다. 장인어른, 이부라면 무신 중에서도 가장 악랄한 자로 정평이 났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후환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이를 더 키우지 마시고 몇 마디 훈계만 내리시고 풀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 무슨 소리. 전국검은 사위를 나무랬다. 나라의 녹을 먹는 자가 어찌 악행을 보고도 모른 채 할 수 있는가. 저자들이 재상가가 아니라 더한 세도가의 핏줄이라 해도 용서하지 않겠다. 이들 3명은 포박된 채 형부로 압송됐다. 형부의 관리들 역시 몹시 난처했다. 그냥 평범한 집안이 아니라 세도가의 자녀들이다. 훗날 보복이 두려워 신문을 하다가 적당히 자리를 피하는 관리가 있는가 하면 어떤 자는 몇 마디 말을 하고 풀어주려 했다. 당치 않은 소리. 나라의 법이 엄연히 살아있는데 있는 죄를 없다 하겠는가. 강경하게 벌을 내려야 한다고 나선 사람이 형부 원해랑 조문식이었다. 너희들이 무신의 자제이고 곤문세가의 핏줄을 받았다 해도 수종봉 아래의 해괴한 짓거리는 이미 개경에 소문이 파다하다. 선량한 백성들은 나라의 법이 없는 것이라고 탄식하고 있으니 이것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미 너희의 죄는 사람의 힘을 벗어나 금수와 같은데 어찌 짐승들이 함부로 날뛰도록 보고 있겠는가. 너희들을 훈방하여 내보낸다면 또다시 못된 짓을 할 게 뻔한 터. 차후의 소란을 막기 위해서라도 너희 놈들을 일벌백계 하리라. 소문을 들은 형부의 관리가 달려와 중벌로 다스려서는 안 된다고 막았다. 그리되면 무신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고 그것은 또 피바람을 부르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지적이었다. 그러나 조문식은 중신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명종 임금께 이들의 고약한 죄상을 알리고 모두 목을 베어버렸다. 이 나라에 아직도 의로운 관리가 있다. 백성들은 기뻐했다. 너나 할 것 없이 모이면 이들의 얘기로 꽃을 피웠다. 그러나 전국검은 이 일이 있은 지 한 달쯤 되어 송유인에게 사소한 트집이 잡혀 좌천당했고 조문식은 일을 마치고 귀가하다 무인 몇 사람과 시비가 붙어 목숨을 잃었다. 예전의 판결에 대해 보복당했다고 백성들은 떠들었지만 그것은 가지 끝을 흔들고 간 작은 바람의 소동에 불과했다. 경대승은 이 일을 생각하고 터벅터벅 북문 밖을 거닐고 있었다. 붉은 빛이 도는 적기마 역시 주인의 심중을 이해하는지 한가롭게 걸었다. 개경성 밖의 교회길.
좌우에는 물결처럼 펼쳐진 파란 콩밭이 눈부셨다. 그 위로 석양역의 남은 빛이 눈이 부셨다. 형부의 관리 조문식이 죽었다. 그는 문신이다. 또한 무신의 한 사람인 진준도 죽었다. 비록 무신이지만 문신들에게 좋은 평을 받았던 장군이다. 그는 특히 난이 일어났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문신들이 살해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을 섰던 인물이다. 그러므로 상당수의 문신들은 무신을 미워했으면서도 진준에 대해서만큼은 그러하지 않았다. 그 진준이 6월 4일에 죽었던 것이다. 어이, 이제 오시는가? 낯익은 소리에 퍼뜩 앞을 보니 어느새 결룡대정 허승의 집 앞이었다. 진준의 장례식장에서 만나 서로 길을 달리하여 허승의 집에서 만나자고 약속을 주고받았었다. 그리고 이렇게 자리가 만들어졌다. 조촐한 주한상 앞에서 허승이 먼저 말했다. 경장군은 어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라꼴이 갈수록 이상해지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백주에 살해되는가 하면 곤문세가 종복들은 나라법을 어기고 호사를 하고 있으니 이를 두고 보아야 할지 어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세월은 영웅호고를 오래도록 잡아두지 않는다고 했듯이 쓸만한 사람들은 하나둘 떠나가니 장차 이 나라의 장래가 암담할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허대정. 나 역시 그 생각을 지금껏 하고 있었소이다. 관직에 나온 이후 난 한 번도 시류에 휩쓸려 본 적이 없소이다. 물론 그 점은 허대정도 마찬가지라 보오. 많은 무인들이 간북택을 드나들며 온갖 아첨을 한다는 것은 익히 들어왔습니다만 나는 허리를 굽혀 벼슬을 높일 생각이 없으므로 그곳에 갈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상대의 잔에 술을 치고 허승은 단숨에 들이켰다. 그는 한 손으로 이번저리를 쓱 문지르며 자세를 약간 낮추었다. 경장군은 지금의 사태를 어찌 생각하십니까? 사태라. 술잔을 이번지 가까이 들어올렸다가 내려놓았다. 아주 평범하지만 뜻밖의 질문이었다. 경대승은 상대의 눈에서 흐르는 강렬한 빛을 받아들였다. 나는 그런 생각에는 변함없습니다. 문인이나 무인이나 자기가 맡은 일에 대해서만 전념한다면 극단의 소란은 없을 것이라 봅니다. 특히 무인들은 자신이 맡은 일에 충실하는 것으로 본분을 다한 것이지 정사에 관여하는 것은 잘못이란 얘기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세도라는 것을 쥐고 있기에 생기는 것이고 그것이 있기 때문에 부스러기 같은 그것들을 얻기 위해 분화방처럼 모여드는 게 아닙니까? 지금은 뭔가 아주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사실이 그랬다. 경대승은 지난 경인년에 정중부 일당이 난을 일으켰을 때 17살이었다. 관직이라고 크게 내세울 것은 없지만 그래도 벼슬은 교위였다. 이 자리는 문화평장사였던 아버지 경진의 영향으로 나이 15세 궁안을 경호하는 결룡대의 교위가 되었다. 궁안에 있으면서 의종 임금의 온갖 행락을 직접 보았다. 그러했기에 정중부가 난을 일으킨 것을 10분 이해했다. 그러나 무신들의 행위는 도를 넘어 국정을 농단하는 사태로 발전했다. 이것은 악을 제거하기 위해 더 큰 악이 자리를 잡았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그의 마음속의 도살인 정의감은 반드시 악은 제거되어야 한다였다. 그래서 주의를 물색했다. 무신 중에서 자신과 뜻을 같이 할 사람을 은밀히 추려보았다. 첫 번째 인물로 참지정사 진준이었다. 그 다음으로 동주 추밀원사에 오른 우화교와 수사공자 복야 홍중방이 있었다. 이들만 함께 움직여준다면 뜻을 이루기가 어렵지 않다 생각했다. 그런데 전혀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우화규는 지난 5월 초일의 날에 병들어 죽었고 홍중방도 열흘쯤 지나 세상을 떠났다. 그런가 했더니 이젠 진준마저 염라국에 들어가 버렸으니 자신이 추진하고 있는 일에 대해 회의를 품기 시작한 것이다. 그런데 뜻밖에도 결룡대정 허승이 접근해 온 것이다. 진준 참지정사께서 경장군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저의 도움이 필요하실 것이란 말씀도 있었고요. 갑작스런 일이라 반신반의했다. 왜냐하면 허승은 정균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물론 정균은 허승의 인품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그의 출중한 용력을 믿었다는 뜻이다. 이때 허승의 나이는 35이었다. 다시 한 잔의 술을 비우고 허승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시대가 영웅을 만든다고 하는데 진준대감의 소처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누군가 그분의 의기로움을 이어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경대승이 한 걸음 물러났다. 쉽지 않은 일이지요. 무엇이 말입니까? 35살의 허승은 깍듯이 존칭을 쓰며 다가왔다. 경대승은 단숨에 술잔을 비우고 상대를 바라보았다. 허대정은 내가 무엇을 바란다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보기엔 어지럽게 깔린 안개 같은 인물을 제거하려는 건 아닐는지요. 안개 같은 인물이라. 그것이 저의 뜻이기도 합니다. 그제야 두 사람은 긴 줄다리기에 끈을 놓았다. 상대가 원하고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 둘은 주안상을 밀치고 서로의 손을 움켜잡았다. 저의 결룡대에는 저와 함께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힘께나 쓰는 김광립과 준익이라는 자입니다. 이들은 이미 뜻을 같이 하기로 했으니 생사는 문제 밖입니다. 거사할 시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다면 아주 잘 되었습니다. 내 휘하의 병사들은 오래전부터 생사를 같이 해왔으니 믿을만 하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아주 잘된 일입니다. 그때 문 밖에서 기척이 왔다. 허승은 손을 놓고 물러앉았다. 들어오너라. 오늘 밤은 경장군께서 너와 많은 얘기를 할 것 같구나.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온 것은 붉은색 치마와 푸른색 조거리를 곱게 차려입은 처녀였다. 그녀는 가벼운 걸음으로 다가와 앉은 채 인사를 올렸다. 경장군님, 소녀 은옥이라 하옵니다. 평소 은혜하던 경장군님을 이렇듯 지척에서 뵙게 되어 영광이옵니다.